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머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 혈압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수많은 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저는 30년간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고혈압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정말 고혈압인가요? 증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혈압이 높을 수 있나요? 지난주 응급실로 실려온 67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평생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머리도 맑고 어지러움도 없고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으니까 자신은 절대 고혈압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주변에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라고 권해도 나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며 거절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뇌출혈이었거든요. 그때 측정한 혈압이 무려 210에 122였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이 의식을 되찾으신 후 제게 하신 첫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어제까지도 머리 하나 아프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침묵의 살인자 또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고혈압은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하면 떠올리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 말이죠. 물론 이런 증상들이 고혈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혈압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20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나 나타나는 응급 상황의 신호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인데 이보다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벽에 가해지는 것이죠. 이 높은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우리 혈관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치 고무호스에 계속 높은 압력의 물을 흘려보내면 호스가 점점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벽도 높은 압력에 견디기 위해서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을 의학용어로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관은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혈관의 내부 지름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이는 다시 혈압을 더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딱딱해진 혈관벽은 탄성을 잃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심장이 수축할 때 늘어났다가 심장이 이완할 때 다시 수축하면서 혈액을 부드럽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딱딱해진 혈관은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혈관이 더 이상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간 치료해온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이었습니다. 나머지 5%는 혈압이 극도로 높아진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었고요. 이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40세 이후부터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권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혈압을 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흡연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더 자주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3세 김철수 씨는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는데도 증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김철수 씨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심장 근육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수술 후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5년 전에 혈압이 높다고 했을 때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처럼 고혈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고혈압을 의심해야 할까요? 사실 특정한 증상으로 고혈압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통해서만 고혈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의 깊게 혈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는 경우, 평소보다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경우,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 흡연을 하시는 경우, 음주를 자주 하시는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딱딱해지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며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세 이후부터는 더욱 주의 깊게 혈압을 관리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혈압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높은 압력에 맞서서 혈액을 펌프질해야 하므로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고 결국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높은 압력으로 인해 뇌혈관이 손상되어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뇌혈관들이 조금씩 막히면서 혈관성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높은 압력으로 인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만성 심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력 저하나 실명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합병증들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목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고혈압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이런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증상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만약 평소에 혈압 관리를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을 발견했을 때
치료를 시작했다면 심근경색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다고 해서 혈압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한 질환입니다.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다가 어느 순간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혈압을 재어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정상이에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72세 김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다니시던 중에 우연히 혈압을 재게 되었는데 18만 100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심장내과 진료를 권해서 저에게 오게 되었죠. 첫 진료에서도 혈압이 17,595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약 처방을 해드렸는데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도 여전히 17,090 정도로 높았어요. 약의 용량을 늘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집에서 재면 혈압이 정상으로 나와요. 약국에서 산 혈압계로 매일 재고 있는데 보통 13,080 정도 나오거든요.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잘못 재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혈압계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음 진료 때 할머니가 혈압계와 함께 한 달간 기록한 혈압 수첩을 가져오셨어요. 그 기록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간의 기록이 모두 정상 범위였던 것입니다. 아침에 13,080, 저녁에 12,578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께 병원에서 직접 혈압을 재어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재신 혈압은 13,582였는데 제가 재면 17,595가 나왔습니다. 같은 혈압계로 같은 시간에 1분 차이로 재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의 고혈압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백의 고혈압이란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션 또는 화이트 코트 이펙트라고도 부르죠. 왜 하얀 가운이냐 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입는 하얀 가운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얼마나 흔한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고혈압 환자의 약 20-30%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10명 중 2-3명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실제로는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스크트 하이퍼텐션이라고 부르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혈압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백의 고혈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긴장입니다.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 검사를 받는 것, 병에 대한 걱정 등이 모두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혈압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긴장하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병원은 집보다 시끄럽고 밝고 바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적 자극들이 모두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는 측정 조건의 차이입니다. 병원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어서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쉰 후에 재개됩니다. 백의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문제는 불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온다고 해서 혈압약을 복용하게 되면 평소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러움이나 실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도 큰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약물 치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이라는 진단 자체가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것이 다시 혈압을 올리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에서만 정상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심뇌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이영민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가면 고혈압의 예입니다. 이영민 씨는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는데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궁금해서 약국에서 혈압계를 사서 재어보니 평소에 15,095 정도로 높게 나왔어요. 이영민 씨처럼 일상생활에서의 혈압이 병원 혈압보다 높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직장 스트레스가 많거나 수면 장애가 있거나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혈압은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입니다.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혈압을 재주는 장비를 착용해서 일상생활 중에 혈압 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정혈압 측정을 권합니다. 가정혈압이란 집에서 측정한 혈압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가정혈압 측정의 장점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베개 효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편안한 환경에서 측정하므로 심리적 긴장 없이 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한 번만 재지만 집에서는 여러 번 재서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상황에서의 혈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 식전, 식후, 운동 전후 등 다양한 상황에서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치료 효과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한 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혈압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팔뚝형 혈압계를 사용하세요. 손목형이나 손가락형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정기적으로 검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측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측정하세요. 온도는 25도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춥거나 더우면 안 됩니다. 측정 전 준비사항도 지켜야 합니다. 측정 30분 전부터는 커피,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화장실을 다녀와서 방광을 비우고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에 측정하세요. 올바른 자세도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테이블이나 팔걸이에 편안하게 올려 놓으세요. 커프 착용법도 정확해야 합니다. 팔뚝 둘레에 맞는 크기의 커프를 선택하고 팔꿈치 위 2-3cm 지점에 착용하세요. 너무 꽉 조이거나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측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2-3분 간격으로 2-3회 측정해서 평균값을 구하세요. 첫 번째 측정값은 보통 높게 나오므로 제외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측정값의 평균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시간도 일정하게 하세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기록도 중요합니다. 날짜, 시간, 혈압 수치, 맥박수, 복용한 약물, 특별한 상황 등을 모두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을 의사에게 보여주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혈압의 정상 기준은 병원 혈압과 약간 다릅니다. 병원 혈압은 14,090 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진단하지만 가정혈압은 13,585 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봅니다. 가정혈압이 일반적으로 병원 혈압보다
5mmHg 정도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경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가정혈압 기록을 한 개월간 분석한 결과 평균 혈압이 13,080mmHg로 정상 범위였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중단하고 3개월간 가정혈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도 가정혈압은 여전히 정상이었고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를 해본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100의 고혈압이었고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가정혈압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혈압 측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측정 기술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계의 문제입니다. 혈압계가 정확하지 않거나 고장난 경우 또는 팔 둘레에 맞지 않는 커프를 사용하는 경우 부정확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의 문제입니다. 집에서도 혈압 측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선택적 기록의 문제입니다. 높게 나온 수치는 기록하지 않고 낮게 나온 수치만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계 사용법을 정확히 배우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비교해보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박정수 씨는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던 분인데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재면 혈압이 정상이어서 약을 끊으셨어요. 6개월 후 박정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지만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를 해보니 수면 중에 혈압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의 경우는 주간에는 혈압이 정상이지만 야간에 혈압이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혈압으로는 발견하기 어렵고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나 수면 중 혈압 측정을 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혈압 측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병원 혈압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정혈압도 올바르게 측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의료 기술의 발달로 가정혈압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혈압계를 사용하면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혈압 분석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혈압 패턴을 분석해서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거나 약물 조절이 필요한 시점을 예측해주는 서비스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측정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온다면 또는 반대로 집에서만 높게 나온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24시간 활동혈압 검사나 가정혈압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혈압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솔직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높게 나온 수치라도 숨기지 말고 모두 기록해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병원 혈압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정혈압, 24시간 활동혈압을 모두 종합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뇌일까요? 우리 몸에는 심장, 간, 신장, 폐 등 중요한 장기들이 많은데 왜 유독 뇌가 고혈압의 첫 번째 타겟이 될까요? 오늘은 이 무서운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최정은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정은 어르신은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mmHg 정도였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해줘도 먹다 말다 하셨고 정기 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어요. 어디에 뭘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평소 잘 아는 길에서 길을 잃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성격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모시고 병원에 왔고 MRI 검사를 해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여러 부위에 작은 뇌경색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뇌혈관들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였습니다. 최정은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머리도 안 아팠고 어지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뇌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혈압이 뇌를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뇌가 고혈압의 첫 번째 타겟이 될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의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단 2%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심장이 펼치는 혈액의 5분의 1이 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뇌는 혈액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장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혈액 공급이 조금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뇌는 단 몇 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뇌혈관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뇌혈관은 다른 장기의 혈관에 비해 훨씬 가늘고 복잡합니다. 뇌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뇌의 모든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런 미세한 혈관들은 높은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큰 혈관들은 어느 정도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지만 뇌의 모세혈관들은 조금만 압력이 올라가도 쉽게 손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뇌혈관 장벽의 특수성입니다. 뇌혈관에는 혈내 장벽이라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에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지속되면 이 혈내 장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뇌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뇌의 높은 산소 소비량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이는 뇌가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산소 부족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혈압으로 인해 뇌혈관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즉시 뇌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럼 고혈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혈관벽 비우입니다. 높은 혈압에 맞서기 위해 뇌혈관의 벽이 두꺼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의 내부 지름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아직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단계는 미세순환 장애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의 미세한 부위들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 미묘한 인지기능 저하가 시작됩니다.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지만 대부분 나이 탓으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무증상 뇌경색입니다. 작은 뇌혈관들이 막히면서 뇌의 일부 조직이 죽지만 아직 뚜렷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MRI를 찍으면 작은 경색 병변들이 발견되지만 환자는 전혀 모르고 지냅니다. 4단계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작은 뇌경색들이 누적되면서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5단계는 급성 뇌혈관 사고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큰 혈관이 막히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2단계가 되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최정은 어르신은 4단계에 해당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했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20 mmHg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혈압이 16만 100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뇌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약 8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많은 뇌간이나 손의 출혈은 거의 대부분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뇌 부위들이 고혈압에 가장 취약할까요? 첫 번째는 기저핵입니다. 기저핵은 뇌의 깊은 부위에 있는 구조물로 운동 조절과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의 혈관들은 특히 가늘어서 고혈압에 의한 손상을 받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시상입니다. 시상은 뇌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부위로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의식 수준을 조절합니다. 이 부위에 뇌경색이 오면 의식장애나 감각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뇌간입니다. 뇌간은 호흡,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간 출혈은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는 대뇌 피질의 백질입니다. 백질은 뇌의 각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섬유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고혈압으로 인한 작은 경색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2세 김영희 씨는 평소 혈압이 높았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응급수술로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는 5단계에 해당하는 급성 뇌혈관 사고였습니다. 만약 평소에 혈압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혈압성 뇌병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에 부종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심한 두통, 구토, 시야장애, 경련 등이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의식불명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200mmHg 이상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이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혈압을 얼마나 낮춰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14,090mmHg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이미 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더 엄격하게 13,080mmH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수축기 혈압을 120mmHg 미만으로 조절했을 때 뇌졸중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추면 어지러움이나 실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별로 적절한 목표 혈압을 설정해야 합니다. 나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40mmHg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을 약 30%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과 함께 다른 위험인자들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도 모두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합니다. 뇌 MRI를 통해 무증상 뇌경색이나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로 목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최정원 어르신의 경우 혈압 조절과 함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 규칙적인 운동, 인지훈련 등을 시행한 결과 더 이상의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뇌는 조용히 손상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뇌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적절한 치료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뇌를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혈압이 하루 중에도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심지어 한 끼 식사 후에도 혈압이
20, 30mmHg나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 습관들이 혈압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셨는데 정기검진에서 혈압 조절이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혈압이 정상인데 어떤 날은 갑자기 18만 100까지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약을 빼먹은 적도 없고 스트레스를 특별히 많이 받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생활 패턴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 2주간 혈압 일기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 활동, 기분 상태까지 모두 기록해 달라고 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가 가져온 혈압 일기를 분석해 보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은 날, 라면을 먹은 날, 외식을 한 날, 매운 불고기를 먹은 날에 혈압이 유독 높게 나왔던 것입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할머니는 평소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가끔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 날에는 참지 못하고 평소보다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이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먹은 직후부터 6-8시간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어떤 방식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짠 음식의 영향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안으로 더 많은 수분이 들어옵니다. 혈관 안에 혈액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증가합니다. 마치 호스 안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호스가 팽팽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트륨이 혈관벽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혈관벽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짠 음식을 먹고 2-3시간 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서 6-8시간 후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떨어져서 24시간 후에야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3배에 달합니다. 김치, 젓갈, 된장찌개, 라면 등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매운 음식의 영향입니다.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이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몸에서 열이 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는 것입니다. 캡사이신의 효과는 비교적 빨리 나타납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30분 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서 2-3시간 후에 최고점에 도달하고 3-6시간 후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음식의 영향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을 발산해야 하므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뜨거운 음식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어 부교감신경보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의 영향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혈관 수축제입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30-60분 후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해서 3-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평소 카페인을 거의 섭취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20mmHg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커피를 많이 마시던 사람은 내성이 생겨서 혈압 상승 효과가 적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의 영향입니다. 알코올은 이중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소량의 알코올은 초기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잠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오히려 올립니다. 특히 과음을 하면 다음날 숙취와 함께 혈압이
혈압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음주는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여섯 번째는 단 음식의 영향입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대량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혈압을 올립니다. 또한 단 음식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혈압 상승에 기여합니다. 이영희 할머니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 식단 일기를 분석해 본 결과 할머니의 혈압 변동 패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을 위해 싱겁게 드시려고 노력하셨지만 가끔 참기 어려울 때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이 당기셨다고 하더군요. 이는 심리적 요인과 식습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짠맛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구체적인 식단 조절 방법을 세워보았습니다. 첫째, 소금 대신 다른 조미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레몬즙, 식초, 허브, 마늘, 생강 등을 활용해서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둘째, 매운 음식을 줄이는 대신 향신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계피, 정향, 바질 등의 향신료는 매운맛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뜨거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한 음식을 드시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물 음식은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말고 적당히 식혀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넷째,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2잔의 커피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시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술은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이미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섯째, 단 음식을 줄이고 대신 과일로 단맛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단 조절과 함께 혈압에 좋은 음식들도 늘려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을 늘렸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도 권했습니다. 견과류, 녹색 채소,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도 추가했습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도 늘렸습니다. 통곡물, 콩류,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는 섬유질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식단 조절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할머니의 혈압 변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평균 혈압이 20mmH 지나 떨어졌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음식이 밍밍할 것 같아 걱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식사 시간과 혈압의 관계였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짠 음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혈압이 높게 유지되지만 저녁에 먹으면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식사량도 중요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습니다.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유리했습니다. 식사 속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빨리 먹으면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혈압이 오르지만 천천히 먹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할머니께 구체적인 식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 3번의 정식보다는
소량씩 5번 나누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섭취하는 나트륨량이 줄어들어 혈압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압 변동을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고 음식의 나트륨 농도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약물 용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맛있어졌어요. 그리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고요. 여러분도 혹시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신다면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혈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 카페인, 알코올, 단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칼륨, 마그네슘, 오메가-3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량씩 자주, 천천히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혈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움직이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혈압을 더 올리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휴식의 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박철민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해서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등산을 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헬스장에 등록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기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낮춰야 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더 세게 운동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혈압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입니다. 15,090에서 17만 100으로 올라갔어요. 어르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혈압이 더 올라갔느냐고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등산 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서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었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혈압에 좋다는 것은 맞지만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근육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혈압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운동 강도가 너무 높으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산소 운동이나 등척성 운동을 할 때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힘만 주는 운동을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밀거나 당기는 동작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운동을 할 때 혈압이 200mmHg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에는 혈압이 올라가지만 운동이 끝나면 운동 전보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이를 운동 후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효과가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안정시 혈압도 점차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4회 30-4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이 5-10mmHg, 이완기 혈압이 3-5mmHg 정도 감소합니다. 그럼 고혈압 환자에게 권하는 운동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가면 됩니다. 걷기의 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빨라서 숨이 차면 안 되고 너무 느려서 효과가 없어도 안 됩니다. 걷기 시간은 처음에는 10-1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됩니다. 최종 목표는 하루 30-40분 주 5일입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이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 부담이 줄어들어서 비만인 고혈압 환자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수영장의 수온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26-2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실내 자전거든 야외 자전거든 상관없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실내 자전거를 권합니다. 자전거는 하체 근력도 기를 수 있고 심폐지구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체조나 요가입니다. 격렬한 동작보다는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동작들이 좋습니다. 특히 복식 호흡과 함께 하는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운동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고중량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올려서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같은 운동들도 혈압을 많이 올립니다. 세 번째는 경쟁적인 스포츠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같은 운동은 순간적으로 격렬해질 수 있어서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숨을 참는 운동입니다. 잠수, 역기 들기 등 숨을 오래 참아야 하는 운동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박철민 어르신에게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새로 짰습니다. 먼저 등산은 완전히 중단하고 평지 걷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20분씩 주 3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습니다. 헬스장에서의 웨이트 트레이닝도 중단하고 대신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근력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1-2kg의 아령을 이용해서 팔 운동을 15-20회씩 3세트 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도 추가했습니다. 운동 전후에 10분씩 스트레칭을 하고 복식 호흡을 5분씩 하도록 했습니다. 운동 강도는 자각적 운동 강도를 이용해서 조절했습니다. 1-10점 척도에서 6-7점 정도, 즉 약간 힘들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운동 중 혈압 모니터링도 중요했습니다. 운동 전후와 운동 중간에 혈압을 재서 18-110mmHg를 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의 혈압이 17-100에서 13,08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체중도 5kg 감소했고 전반적인 체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런 가벼운 운동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운동이 힘들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과 함께 휴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에만 집중하고 휴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데 충분한 휴식 없이는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수면이 가장 중요한 휴식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올립니다. 고혈압 환자는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카페인을 피하고 2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유지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휴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이완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20분씩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복식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이 안정됩니다. 취미 활동도 좋은 휴식이 됩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켜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8세 김영수 씨는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조절이 잘 안 되었어요. 김영수 씨에게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 10분씩 명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등산을 좋아하셔서 가족과 함께 가벼운 산책로를 걷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6개월 후 김영수 씨의 혈압이 크게 개선되었고 스트레스 수준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회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간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운동일과 휴식일을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세요.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하루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도 조절하세요. 강한 운동과 약한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쿨다운 시간을 가지세요.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5-10분간 가볍게 걸으면서 서서히 심박수를 낮춰야 합니다. 계절에 따른 조절도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운동 강도를 약간 낮춰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풀고 나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에 따른 조절도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젊은 사람보다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운동 간격을 더 넉넉히 두어야 합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격이 적은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운동 중 주의해야 할 증상들도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운동과 약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혈압약은 운동 시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으므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민 어르신은 지금 2년째 올바른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혈압은 13,08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해야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적당히 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는 운동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어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세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고 충분한 휴식과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하는 질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정상인과 똑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오면서 확신하는 것은 꾸준한 관리가 가장 좋은 치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혈압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